자, 안녕하십니까. 로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제네시스 GV80에 이어서 X5. 한간에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노사장 너는 인정이 눈꼽만치도 없다라고 현대 측의 입장. 소비자 측의 입장 역시 공정한 노사장이다. 저는 사실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요. 협찬되는 순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의도된 X5의 리뷰가 나온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차주가 협찬을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BMW 530 리뷰를 여러분들이 보고 노사장이 BMW 되게 좋아한다. 근데 사실 제가 BMW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BMW가 내는 특유의 운동 특성, 그 다음에 운전의 재미 이런 건데 지금 이 차를 보면 BMW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530에서 얘기했던 노사장 너무 BMW를 스포츠성에만 두는 거 아니냐는데 원래 얘네가 쉐어 드라이빙이라는 말을 가지고 스포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주도적으로 알 수 있냐면은 일단은 이 차는 보통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무게 배분하고 무게 배분은 이제 앞과 뒤, 앞바퀴 축과 뒷바퀴 축 사이의 앞뒤에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앞뒤의 무게 배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게가 낮게 저중심화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부 쪽에 알루미늄을 얼마나 쓰느냐, 상부 쪽에 알루미늄을 얼마나 쓰느냐가 되게 관건인데 일단은 차를 딱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일 거예요. 본넷 후드를 딱 여는 순간 뭐가 뚝 떨어진 느낌. 왜 이렇게 엔진이 낮게? 보통 다른 회사 차들은요, 이 엔진의 위치가 요 정도에 있어요. 한 5cm 이상 내려간 거, 많게는 한 10cm. 굉장히 많이 엔진이 내려갔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던 엔진이 이 차의 모든 힘을 내는 이 심장이기 때문에 여기를 단단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여기를. 근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다이아몬드 꼴로 여기를 잡아주면 좋다라고 했는데 이 차가 현재 요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꼴로 이 차를 딱 잡아주고 있고요. 후드 알루미늄이에요. 후드 알루미늄이고. 자, 이 앞쪽에 있는 커다란 이 지지대, 얘도 또한 충돌에서도 영향을 주고요. 방어, 디펜스 하는데 영향을 주고 다이아몬드 꼴로 이 엔진룸의 강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여기도 현재 알루미늄이에요. 자, 이 앞쪽에 전치물들이 달려있는 굉장히 큰 쇠막다기 같이 생긴 여기도 알루미늄입니다. 요거 당연히 알루미늄이겠죠. 그 다음에 노사장이 중요시하는 메인 골격이 여기서 이렇게 오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어지죠. 여기를 이렇게 꺾어서 하는 건 보통 회사들 중에 요거를 안 넣는 회사들도 있는데 요게 있으면 이쪽에서 충돌 사고가 왔을 때 비격각이 영향을 주는데 얘도 다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여기에 본딩 처리가 보이죠? 왜 본딩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스틸이에요. 딱 붙잖아요. 예, 스틸. 여기를 스틸을 넣는 이유는 알루미늄만 가지고는 이 차의 강성을 도저히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알루미늄이 아무리 좋은 복합 소재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단단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스틸의 강성을 알루미늄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은 스틸이 들어가죠. 여기도 스틸, A필러로 연결되는 이곳도 스틸입니다. 여기는 스틸을 넣고 이 앞쪽을 싸그리 몽땅 다 알루미늄을 넣었어요. 여기를 싸그리 몽땅 다 알루미늄을 넣고 차체 쪽으로 진동이 오는 여기 휠하우스 부분, 여기도 싹 다 알루미늄입니다. 댐퍼나 어퍼함이 꽂아지는 이 부위도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엔진을 일단 낮게 배치를 하고 다이아몬드 꼴로 여기를 잡은 다음에 진동이 전해지는 곳은 알루미늄을 넣고 앞뒤에 무게 배분해서 앞바퀴 축의 앞쪽으로 가는 것들은 무조건 무게중심에서 분리하겠죠. 앞바퀴의 앞쪽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 쪽이잖아요. 이쪽은 모두 다 알루미늄이에요. 여기만 이렇게 알루미늄이냐? 아니에요. 이 중간 부분도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나서 맨 바닥 쪽 서브 프레임하고 서스펜션 쪽은 스틸이에요. 물론 그쪽이 강성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서브 프레임 쪽을 알루미늄을 많이 쓰죠. BMW나 벤츠나 이런 애들은. 근데 이 차는
차가 두껍잖아요. 두꺼워요. BMW는 움직임의 거동에 굉장히 민감한 회사예요. 서스펜션을 세팅해야 되고 코일 스프링보다 탄성 계수가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에어매틱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에어매틱 스프링은 승차감을 되게 중요시하고 고급스럽게 할 수 있으나 고유의 코일 스프링이 갖고 있는 어떤 단단함이나 일정한 탄성 계수를 유지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MW는 승차감도 갖고 싶고 스포츠성도 갖고 싶고 밸런스도 갖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엔지니어들끼리 모여갖고 머리를 짜면서 한 게 뭐냐? 일단은 무게를 최대한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승차감을 위해서 승차감에 연동된 부분들은 다 알루미늄 소재를 넣고 그리고 나서 앞뒤의 무게 배분을 위해서 앞쪽으로 가는 데는 다 알루미늄을 넣은 다음에 코일 스프링 대신에 에어매틱 스프링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차가 SUV라 뚱뚱하잖아요. 높잖아. 이 높은 거를 물리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아래쪽을 스틸을 깔아버린 거예요. 아래쪽에 알루미늄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을 스틸로 해서 무거운 중심을 밑으로 내리고 가벼운 소재들을 다 위로 올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거운 가방을 뒤에 메고 뛸 때랑 무거운 게 밑에 있을 때랑 뭔가에서 움직일 때 무거운 게 밑에 있으면 밑에 있을수록 위에가 움직이는 게 더 유리하겠죠. 위에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더 불리해지잖아요. 이렇게 움직임이. 그러니까 얘네는 그걸 계산하고 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보면 엔진이 일단은 직렬 6기통 엔진인데 이 엔진의 시작은 요쯤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쯤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댐퍼의 마운트 끝이 여기 있으니까 엔진이 정확하게 절반 정도에 딱 걸려 있어요. 절반 정도에 딱 걸려 있고 뒤로 미션이 있고 원래 SUV는 뒤쪽도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해놓고 엔진을 이렇게 내린 것만으로도 육안으로 봐도 경쟁사의 다른 차들, 특히나 이번에 새로 나왔던 GV80보다도 현저하게 엔진이 아래로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댐퍼 이쪽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자동차에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야 이거는 굉장히 무게중심에 굉장히 신경을 쓴 것 같은데 그게 딱 보여요. 그냥 뭐 수치를 잴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도 이 차가 BMW가 X5를 만들 때 어떤 열정을 갖고 만들었는지 보이는 대목이잖아. 아, 얘네들은 차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또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건 이 차가 벌써 나온 지 20년이 넘었어요. 4세대잖아요. 4세대. 얘네가 처음에 이 차를 만들 때 199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SUV 열풍일 때 BMW는 랜드로버와 영국에 있는 로보 미니 그 회사를 BMW가 갖고 왔었어요.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걔네가 어려워서 경영 부도가 났을 때. 자, BMW는 원래 이 4x4의 SUV를 안 만들던 회사인데 랜드로버를 갖고 있으니까 야 우리 이거 SUV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SUV가 열풍인데? 그럼 만들지 뭐. 근데 사실 랜드로버의 플랫폼은요. 전 세계에 어디도 없는 벤츠에서 생산되는 지바겐만 갖고 있는 사륜 자동차만이 갖고 있는 4x4 SUV급 그러니까 지프형 차량들 특유의 지오메트리 특성이 있어요. 자가용하고는 다른 서스펜션의 설계 지오메트리가 있는데 외국에서 이런 그 공학적인 자동차의 주행 데이터를 시험하는 기관에서는 랜드로버만이 그 고유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 BMW는 그런 랜드로버를 갖고 있었는데 얘네는 신의 선택을 했어요. 랜드로버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개조해서 BMW SUV를 만들 것이냐, 랜드로버의 고유의 사륜형 그 SUV가 갖고 있는 지오메트리를 넣을 것이냐. 근데 BMW는 선견지명이 있었어요. 야, 앞으로 이 시장에서는 말이야, 완벽한 SUV보다는 도시명 SUV, 승용차 느낌이 더 강하게 나는 SUV가 좋다. 그러면 우리는 랜드로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없는 사륜 시스템, 테레인 리스폰스라는 사륜 시스템을 우리가 이 차에 접목을 시키고 대신에 뼈다구하고 지오메트리는 5시리즈에서 갖고 오자. 5시리즈하고 랜드로버를 짬뽕, 우리말로 하면 가장 적합한 표현이 뭐가 있어? 똥개. 짬뽕을 딱 한 거예요, 그냥. 이 짬뽕을 딱 하면 복걸복이죠. 잘 되는 순간 대박 나는 거고 안 되면 망하는 건데 얘는 잘 됐죠.
그래서 1세대가 70만 대 이상이 팔려요. 1억짜리 차가 엄청 많이 팔린 거죠. 그래서 이 1세대 때는 랜드로버의 DNA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륜 특성, 험로 주파성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쭉 생산해 보니까 이 차를 타는 오너들이 생각보다 이 차를 갖고 험로를 많이 안 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단의 DNA가 강해지면서 계속 보강해 1세대가 뭐 99년에 나와서 2007년까지인가 나오고 2세대가 2007년부터 나와서 2013년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3세대가 2013년부터 뭐 한 2018년, 19년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얘네가 계속 개량이 된 거예요. 계속 개량이 되다 보니까 한 번 1등은 계속 1등을 해요. 한 번 1등으로 나간 애들을 후발주자들이 잡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이미 시장을 석권을 한 것도 있고 이미 소비자들이 여기에 길들여졌죠. 이 차를 스탠다드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이 이 차를 모방해서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안 되겠냐? 만들 수는 있어. 근데 얘네는 그럼 가만히 있냐 이거지. 얘네는 이미 1세대를 성공을 시켜서 차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많이 나니까 R&D 재투자가 많이 되죠. 그리고 이미 70만 대를 고객들한테 팔았기 때문에 70만 명의 고객이 타고 다니면서 AS를 받으러 가면서 이 차의 문제점들이 AS에 접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AS가 접수되면서 문제점들, 소비자나 운전자가 원하는 것들이 계속 개선이 되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한 번 1등을 한 제품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엄청 앞서가는 거야. 근데 이제 GV80이 나오면서 현대는 그렇게 주장하진 않았는데 주위의 모든 사람이 랜드로버나 X5를 따라잡는다, 어쩐다, 더 좋다 하는데 노 사장은 그때 GV80을 리뷰할 때 정확히 얘기했죠. 하드웨어적으로 7, 80% 정도를 따라왔다. 나머지 20, 30% 정도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는 쉽게 따라갈 수 없다. 근데 그때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엔진 기술에 대해서는 그냥 격차가 한 1, 2, 3년 정도 날 것 같다. 근데 제가 실제 몰아보니까 엔진에서도 기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면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안타깝냐면 저는 사실 의선형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의선형? 자, 그래서 현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차를 탈 때는 현대가 처음 만든 직렬 6기통 엔진치고 잘 만들었다. 그 차가 이제 막 순행 인터쿨러 달려있고 뭐하고 되게 좋았잖아요. 이 차는요, 이쪽에 흡기가 들어가면 바로 터보로 들어가요. 얘가 터보의 부스트압을 그렇게 높게 쓰지 않아요. BMW의 이 직렬 6기통들은 40D나 50D에 갔을 때 터보의 의존도가 되게 세고요. 30D에서는 터보의 의존도가 다른 차들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터보 레그도 별로 없고 되게 부드러운데 이쪽으로 들어간 공기가 바로 터보로 들어가고요. 터보에서 부스팅된 공기는 바로 전치식으로 나가요. 웬 전치식? BMW가? 첨단의 BMW가? 보통 요즘 차들 반응성을 위해서 여기서 부스팅을 하면 바로 순행 인터쿨러로 해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여기서 들어가서 일로 간 다음에 그게 밑으로 가서 앞쪽에 전치식을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빼서 이쪽으로 해서 일로 들어가요. 그러면 구식의 공랭식의 이 터보 인터쿨링을 쓴단 말이에요. BMW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얘네는 이 디젤 엔진에 구태여 순행 인터쿨러를 달면서까지 반응성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네는 터보의 의존도를 별로 높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는 직렬 6기통의 고유의 엔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터보는 거들어줄 뿐 터보가 주도권을 잡지 않는다라는 이 설계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터보가 되게 구식인데 저는 사실 이것만 보고 야 제네시스 GV80이 엔진 기술에서는 월등히 앞서네 라고 말을 하려고 했으나 차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되어 있는 하드웨어적인 구조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나 차라리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나왔던 인라인6가 더 시스템적으로는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몰아보면 그 차이가 확실히 나요. 확실히 나고 얘 또한 제가 지금 눈으로 확인한 것만 워터펌프가 2개예요. 전자식. 열 관리를 잘하고 열 교환기도 큼지막한 2개를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에 열 교환기를 따로 달아놓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이게 엔진 주변에 붙어 있는 전치물들만 가지고 엔진을 칭찬하는 건 굉장히 수가 낮다라는 거죠. 몰아보고 격하게 밟아보고 잡아 돌려 보니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알았고 우리나라가 GV80을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사실 이거를 우리가
안타까워하거나 뭐 개탄할 필요가 없는 게 얘네들은 엔진 만들고 차 만든 지 100년이 넘었고요. 현대자동차가 자체 기술이 된 건 채 30년이 안 돼요. 그걸 비교한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70년 이상의 노하우와 어떤 집계된 자료가 다른 회사를 절대 비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X5니까 제가 봤을 때 항상 말하는 BMW가 운전의 재미. 제가 모든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X5를 사야 됩니까? GL1을 사야 됩니까? 카이엔을 사야 됩니까? 뚜아렉을 사야 됩니까? Q7 사야 됩니까? 막 물어봐. 그럼 제가 그러잖아요.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라.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운전의 재미를 원하면 X5를 사라. 완벽한 밸런스로 기계적으로 치고 나가는 걸 사려면 카이엔을 사라.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유사님, 그럼 카이엔이 X5보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X5의 이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카이엔보다는 좋아요. X5가 차대 기술이 더 좋아요. 근데 왜 카이엔이 더 좋냐? 카이엔은 폭스바겐 투아렉의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플랫폼적으로는 X5보다 안 좋은데 포르쉐 얘네들은 지하 창고에 외계인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계인이 세팅값을 알려주니까 카이엔이 세팅으로 X5를 압도하는 거지. 이 하드웨어적인 설계는 X5가 카이엔보다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의 재미는 X5가 더 좋아요. 근데 종합적인 주행 성능의 점수는 카이엔이 높아요. 되게 아이러니한데 이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리고 가족을 위하면 GL1을 타면 돼. 부드럽고 좋아. 유잉이나 멀미가 덜해. 완벽한 SUV, 나는 상남자고 SUV이기 때문에 홈로도 갈 거고 뭐 할 거고 SUV 고유의 지오메트리 사실은 몸으로 느낄 수 없어. 랜드로버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지오메트리 값은 저도 아주 어쩌다만 느껴지는 거지 웬만한 사람은 랜드로버가 갖고 있는 SUV 4x4의 고유의 지오메트리를 일반 사람들은 느끼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걔는 그걸 갖고 있죠. 자, Q7하고 이제 뚜아렉은 뭐냐? 나가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GV80은 어떡하냐? 분발하자. GV80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면 되죠. 전진기어 넣었다가 후진기어 넣었다가 전진기어 넣었는데 갑자기 차가 뒤로 가. 당황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미션을 넣으면 돼요. 당황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리막길 같은 데서 잘못 갔을 때 시동이 꺼졌을 때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서 자기가 차를 세울 수 있으면 현대차를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차는 제가 그 제네시스 GV80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가 이렇게 막혀 있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경우에 열이 올라가면 얘가 열려요. 열리면서 냉각을 도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에어로다이나믹이 되게 유리하니까 고속주행을 할 때 외부에서의 풍동이나 고속주행할 때 요잉이나 피칭으로부터도 조금 더 유리한, 요거를 아마 처음 도입한 회사가 저는 BMW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요거 좋고요. 그리고 지금 뭐 왜 카타민이라는 제품이 여기 있는데 이게 엄청난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일 정보, 이거는 뭐 제가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티 나겠지? PPL인지? 제가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엄청난 이 노하우를 세계 특허와 국내 특허를 갖고 있는 제품인데 오늘은 PPL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까지만 어디서 파는지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나중에 제가 저 제품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하체 오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고품격 같은 품격은 그렇게 높지 않으나 퀄리티가 아주 깊은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보스의 하체 오리기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는 BMW X5 30D 2020년식입니다. 판매 금액은 1억이 살짝 높고요. 1억을 살짝 넘어가고 할인받고 차주분은 9,500 정도에 샀다라고 합니다. 제가 설날 때 진행했던 GV80이 풀옵션으로 9,400짜리인가 140만 원짜리니까 거의 가격이 비슷하고 보면 됩니다. 한 200 내외, 200만 원 내외 차이 나는 거니까 룸빵 한... 자, 그럼 BMW는 스포츠성, 그 다음에 차대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알루미늄 소재에 대한 그런 뭐 진위 공방이 열렸어요. 알루미늄은 무게 감소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진동 감소나 뭐 승차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볍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승차감의 이득만 있는 것이지
진동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노 사장은 과거 때부터 알루미늄 합금, 이게 이제 그냥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순도 100% 알루미늄으로는 차의 부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물질을 섞어서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그러죠. 알루미늄 합금을 넣었을 때 노 사장이 제일 먼저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경량화. 자동차 제조회사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차대라든가 서브프레임이라든가 서스펜션을 만들 때 제일 우선시하는 건 경량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차감과 진동 감소의 효과가 있다. 노 사장은 항상 한결같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너의 그 근거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느꼈다. 근데 노 사장이 느끼는 거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공학도들의 수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공학도들의 수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 알루미늄이에요. 붙지 않아요. 여기 요 부위. 이 댐퍼가 꽂히는 부위. 그 다음에 어퍼암. 알루미늄이죠. 제가 항상 말하는 가장 승차감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어퍼암. 왜? 여기 지면을 타고 너클암을 타고 여기를 타고 상단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와 요 부위 요 두 개가 차대 쪽에 진동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알루미늄을 쓰죠. 그 다음에 이 너클암. 바퀴가 돌면서 생기는 잔진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진동이 올 수 있고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 부위를 알루미늄으로 쓰냐 안 쓰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말해서 현재 이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얘 자체의 무게가 얘가 지금 크거든요. 이 바퀴를 달리고 있으니까 얘 자체의 무게가 뭐 한 3kg 나간다. 얘 자체 무게가 지금 실제 무게는 말고 이 알루미늄 합금을 썼을 때 얘가 한 3kg 나간다 그러면 스틸을 쓰게 되면 6kg가 넘게 돼요. 2배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쓰죠. 자 그리고 여기 차대가 제가 GV80 할 때는 다 스틸이었잖아요. 다 알루미늄이에요. 다. 싹 다 알루미늄인데 이쪽 제가 항상 말하는 승객석. 사고가 났을 때 캐빈룸이라고 하죠. 사람이 타 있는 곳은 절대 찌그러지면 안 되는데 이 부위는 현재 스틸입니다. 스틸이에요. 이 부위는 스틸이고 앞쪽에 이쪽은 싹 다 알루미늄을 쓴 거예요. 여기도 다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이 앞에도 다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다 가볍게 다. 싹 다 알루미늄이에요. 자 그러면 제조사가 차를 만들 때 노 사장이 항상 중요시하는 거 있죠. 무게 배분과 무게 중심과 소재에서 제조사는 엄청나게 고민을 한다. 자 BMW는 싸그리 몽땅 다 알루미늄을 하면 좋겠죠. 근데 싸그리 몽땅 다 알루미늄을 하기에는 이 차는 세단이 아니에요. 5 시리즈나 더 비싼 뭐 벤틀리나 7 시리즈 같은 경우엔 UV가 알루미늄으로 가면서 아래쪽에 있는 이 서브 프레임도 알루미늄을 쓰는데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나갔던 BMW 5 시리즈에서는 이 서브 프레임이 다 알루미늄이었어요. BMW의 5 시리즈가 얘보다 차값이 현저하게 낮아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소재값이 지금은 과거에는 이 알루미늄 합금이 스틸에 비해서 약 6배, 처음 시도 때는 8배 정도 비쌌고요. 지금은 뭐 한 약 많이 비싸야 3배 또는 뭐 2.3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얼마만큼의 수량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는 우리가 알 바는 아니죠. 자, 근데 이보다 낮은 급인 5 시리즈도 서브 프레임을 알루미늄을 썼는데 얘는 서브 프레임을 스틸을 썼어요. 스틸. 그리고 서스펜션의 이 로우암 두 개도 딱 보면 알루미늄 같이 생겼는데 아니에요. 스틸입니다. 딱 붙죠. 붙어 있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스틸이에요. 승차감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요것조차도 현재 스틸이에요. 요 포크, 댐퍼에 달려 있는 이 포크도 알루미늄 같이 생겼지만 스틸이에요. 딱 붙습니다. 이렇게. 얘만 알루미늄이에요. 얘랑. 승차감에 직접적인 요인을 주는 얘는 알루미늄을 쓰고 왜 서브 프레임과 알루미늄처럼 생긴 이 로우암이 둘 다 왜 스틸일까요? 왜? 자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듯이 제조사는 이 차를 만들 때 알루미늄 합금을 다 넣고 만들면 누구보다도 좋은 걸 잘하는 BMW인데 알루미늄 합금을 다 넣기에는 강성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중량급의 SUV잖아요. 중량급의 SUV이기 때문에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노면에서 쾅 찍고 코너를 돌고 뭘 하는 데를 제일 중요하게 잡아주는 서브 프레임하고 스티어링 암하고
텐션 스트럿을 스틸로 넣은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알루미늄에 비해서 2배 이상 무거운 이 스틸을 아래쪽에 넣게 되면 여기 위는 다 알루미늄이잖아요. 그러면 차의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차가 중량급의 SUV인데다가 그래서 힘이 필요한 부위에 스틸을 넣은 데다가 차대가 높으니까 높은 차에서 위쪽은 전부 다 알루미늄을 넣고 아래쪽을 스틸을 넣어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야, 이 노사장 너무 그거 억지 아니냐. 알루미늄은 가볍기만 한 거지 진동 감소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때야 싶다 해갖고 내가 준비를 한 거죠.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수치하고 실제가 얼마나 다르냐면 조교 준비된 조교 앞으로. 아, 우리 조교 장갑까지 딱 끼고 벌써 벌써. 자, 우리 준비된 조교는 하나씩 들어도 돼요. 요거는요. 요거는 현재 스틸입니다. 스틸이고요. 요거는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이 두 개는 똑같이 LF 소나타에 들어가는 얘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들어가는 전륜의 로우암이고요. 얘는 일반 가솔린과 디젤에 들어가는 스틸암이에요. 똑같은 차종에 적용되는 똑같은 로우암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사람들이 뭐가 다 같다라고 하는데 스틸은요. 이렇게 굉장히 강하고 무거운 대신에 철판을 절곡을 해서 만들어요. 철판 하나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요. 알루미늄은 주물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주물 방식. 자, 그러면 진동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자, 스틸은요. 딱 보고 무겁냐? 자, 잡고 자, 진동이 와 안 와? 진동이 옵니다. 엄청 많이 가지? 엄청 옵니다. 스틸은요. 이거 여러분 못 믿겠으면 여기 오세요. 제가 이거 여기다 실험 도구 준비해 둘 테니까 오세요. 굉장히 진동이 많이 가고 팔이 아플 정도로 가요.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 일단 가벼워서 들기도 편해요. 네, 한 손으로 들어도 되고 때렸을 때 소리가 일단 둔탁한 소리가 안 나요. 툭! 진동 강한가? 알루미늄은요, 여러분, 줘봐. 아무리 세게 때려도요, 이쪽으로 진동이 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조사가요, 가볍기 때문에 쓰는 이유도 있는데, 이 차가요, 주행을 하잖아요? 얘는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계속 움직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충격을 줬을 때도 전달되는 충격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근데 계속 주행을 하면 얘는 계속 움직여야 돼요. 노면이 실크로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고주파 파동이 생겨요. 그 파동에 의한 진동을 상쇄시키는데 이 알루미늄 합금은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잡아보고 때려보면 체감이 한 3, 4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치상에 제가 지금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띵! 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가운데 게 스틸 봉이에요. 옆에 있는 게 알루미늄 봉이고요. 파동이 들어갔을 때 움직이는 주파수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차에서 주파수를 상쇄시키는 능력이 알루미늄 합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얘가 움직임이 가볍기 때문에 너클암이라든가 어퍼암이라든가 쇼바, 댐퍼와 스프링을 가벼움에 맞춰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승차감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알루미늄 합금을 쓰냐? 가벼워서만 쓴다. 물론 가벼운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알루미늄 합금을 썼을 때 주도적으로 좋아지는 승차감이 있어요. 그거는 가볍기 때문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 오셔서 여러분들이 망치로 때려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과 이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쫙 충격을 먹어버려요. 스틸은 충격을 못 먹습니다. 띠용 하고 계속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BMW는 이 차를 설계할 때 알루미늄을 5시리즈처럼 덕지 덕후 넣고 싶었으나 SUV 중량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틸 소재를 갖고 세팅을 했고요. 여기 생겨진 형상을 보면 GV80보다 이쪽에 피벗, 이쪽에 꽂히는 이 피벗, 여기에서의 캐스터 각과 킹핀 각이 GV80보다 월등히 강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각도가 훨씬 더 가팔아요. 그건 뭐냐?
5 시리즈하고 다르게 위에 있는 어퍼암하고 너클함의 캐스터각이 5 시리즈보다 적어요. 이 캐스터각이 많을수록 스포츠성과 직진을 했을 때 고속주행 안정성이 좋은데 SUV의 특성상 이 높낮이의 휠 트러블, 휠이 움직이는 범위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에어스프링을 통해서 차고를 많이 조절을 해서 차고도 높아지기 때문에 캐스터각을 많이 주는 거는 얘한테는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캐스터각을 많이 주지 않고 대신에 여기다가 캐스터각을 많이 준 거예요. BMW 특유의 운동성을 잡아야 되니까, 나타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고속주행과 장거리를 많이 가는 분들한테는 세단을 사라고 권해요. 왜냐? 이 고유의 이 캐스터각 때문에 그래요. 이 캐스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전륜 서스펜션의 구성에 의해서 장거리 항속을 할 때의 부드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SUV도 그렇게 주면 되지 않냐? 얘는 험로 주파라든가 중량을 이겨야 되고 더군다나 이 에어매틱 스프링이 들어가면서 높낮이 변화를 많이 줄 때는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거리나 고속주행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SUV를 사지 말고 세단을 사라고. 그리고 제가 외건, 볼보 외건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세단을 베이스로 뒤에를 외건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외건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뼈대를 보면 알루미늄으로 가볍지만 튼튼하게 생긴 인사이드 패널이 끝까지 나갔고 1차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다른 소재로 볼팅을 했죠. 이쪽으로도 지지대 올라가고 대각선으로도 올라와서 위에도 잡아주고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서브 프레임이 앞쪽 끝까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도 다시 서브 프레임이 나가요. 최전방까지 서브 프레임 잡아요. 이 부분은 제네시스 GV80보다 훨씬 앞서죠. 그리고 브레이킹을 연속으로 때렸을 때 디스크의 전체적인 크기는 현재 제네시스 GV80하고 비슷한데 얘는 포피 브레이크를 갖고 있고요. 기본형인데도 포피예요. 제일 낮은 등급의 30D인데. 그리고 연차적인 브레이크를 때렸을 때 좋은 건 뭐냐? 이렇게 냉각 덕트가 있는 거죠. 제네시스 GV80은 앞뒤로 다 이 냉각 덕트가 없는데 얘는 앞에서 들어온 시원한 바람이 직접적으로 브레이크를 냉각을 때려주게 돼 있고 아까 제가 소재에 고민을 했고 소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조사가 굉장히 고민이 많다 그랬는데 여기를 보세요. 스틸이기 때문에 이 스틸 바퀴 쪽에서 로우암에서 오는 스틸의 진동이 여기를 타고 차대로 갈까봐 이 피봇을 여기까지는 스틸이고 여기서부터 알루미늄인데 여기에 피봇의 연결 부위를 알루미늄에다 꽂아요. 사실은 이 부위가 더 튼튼하겠죠. 이 부위가 차체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더 두꺼우니까 이 피봇의 위치를 여기다 꽂을 수 있잖아요. 지금 위치상. 근데 여기다 안 꽂아요. 왜? 쇠와 쇠와의 진동이 더 나쁘기 때문에 쇠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알루미늄으로 전달해요. 그리고 요 중간에다 뭘 박아놨죠. 부시를 박아놨어요. 왜? 쇠와 쇠 사이에서 이 언더 서브 프레임을 타고 진동이 올라오니까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여기를 알루미늄 로우암을 넣었으면 여기도 알루미늄 로우암을 넣고 여기도 알루미늄을 썼으면 저렇게까지 치밀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차는 중량급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잡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잡기술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 마지막으로 에어매틱 스프링이 들어갔고 어떤 뭐 기사에 났던데 뭐 까불지마 유튜버 막 기사도 나고 막 그랬는데 에어매틱 스프링을 무조건 적용해달라. 근데 에어매틱 스프링이요. 그냥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얘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 값을 갖고 있어요. 왜냐?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쪽을 압을 넣어서 딱딱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로직부터 해서 코너를 돌 때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이 레벨링 센서가 다 이런 게 레벨링 센서란 말이에요. 얘가 움직이는 레벨링 센서가 다 달려 있어서 서스펜션의 기울어짐의 각도 같은 걸 다 계산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댐핑의 이 스프링의 감압을 조절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요. 일반 탄성 개수를 갖고 있는 코일 스프링하고 다르게 굉장히 부드러운 에어 쿠션으로 에어가 눌리는 값인데 이 에어가 눌리는 게 부드럽고 고급지고 다 좋은데 코일 스프링하고 다르게 일정한 탄성 개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어매틱 스프링의 댐퍼의 강압으로 승차감에 관련된 세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한테 에어 스프링 빨리 넣어줘라. 너네 이거 왜 안 넣냐? 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단박에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잘못 넣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불편함이 생겨요. 과거에 약 10년 전에 이 에어스프링을 갖고 있는 차들이 쫙 달릴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과속 방지턱이나 뭐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도로나 시내에서 좀 잘못하면 가끔 바퀴가 덜렁덜렁 흔들리는 느낌이 나요. 내 거 서스펜션이 부싱이 나갔나? 왜 덜렁거리는 느낌이 나지? 그게 뭐냐면 일정한 탄성 계수를 갖고 있지 않은 이 에어 스프링하고 감압 가스 댐퍼하고의 궁합 계산이 잘못됐을 때 그런 현상이 드러나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렇게 유명한 제조사들 벤츠, 랜드로버, 제규어, BMW 등등도 에어스프링을 20년 이상 적용을 하면서 쌓여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현대자동차한테 니네도 내놔 이씨발 니네도 9천만 원이니까 내놓으라고 이씨막 이거는 너무 억지라는 거죠. 현대자동차도 점차적으로 적용을 우선 내 말이 맞지? 내가 좀 못 배웠어도 형 이런 건 잘 알아. 형네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기다리고 있어. 나는 기다리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언제든지 만들어만 주면 정확하게 내가 평가하려니까. 자, 그럼 뒷바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